안녕하세요. 큐바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오늘 핵심 요약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핵심 요약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제 블로그에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 들어가셔서 같이 출력해서 뽑아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자, 첫 번째는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이 있어요. 여기서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스포츠 심리학이 있는데, 얘는 이제 광의의 심리학이냐,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냐, 이걸로 나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발전 과정이에요. 발전 과정. 발전 과정이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태그, 준, 학, 현.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해서, 태그에서 태는 태동기, 그는 그리피스 시대, 주는 준비기, 학은 학문적 발달기, 현은 현재를 말합니다. 여기서 태는 체육대학이랑 체육대학 논문이 나왔던 시기를 말해요. 그리피스 시대란 스포츠 심리학과가 생기고 실험실도 생겼어요. 뭔가 방이 생겼으면 그리피스 시대다. 그리고 준비기는 체육이 학문화되고 국제 스포츠 심리 학회가 생겼는데, 국제 스포츠, 그러니까 국제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준비기다. 학문적 발달기에는 지역별 스포츠 심리 학회, 그리고 세계 스포츠 심리 학회지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 키워드를 알아두시면 학문적 발달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현재는 응용, 그리고 스포츠 심리 상담사, 이런 말이 나오면 태그 준학현 중에서 딱 골라가지고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면 좋을 게, 1950년대에는 한국에서의 이제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은 한국 체육 학회가 있었고, 또 응용 1980년대에는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 그러니까 1950년대에는 한국체육학회가 나타났고 1980년대는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가 나타났다는 거, 이 키워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구 영역이 있는데, 연구 영역은 스포츠 심리학, 운동 심리학,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응용 스포츠 심리학, 건강 심리학, 건강 운동 심리학, 이렇게 있는데, 얘 뜻을 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언급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 스포츠 심리학 목적, 심리적 요인, 운동 수행. 그러니까 어떤 게 순차적으로 심리적 요인이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운동 수행이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게 독립 변인이고 어떻게 종속 변인인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 자,
첫 번째, 운동 제어가 있어요. 운동 제어란 인간의 운동이 생성되는 기전과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접근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접근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접근 방법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첫 번째, 정보 처리 이론. 그리고 생태학적 이론. 그리고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정보 처리 이론은 같은 말로 뭐가 있냐면 움직임적 접근 방법이라고 말해요. 움직임적 접근 방법. 제가 여기서 아까 접근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기니까 그냥 움직임적 이런 말이 나오면 정보 처리 이론인 거고, 생태학적 이론은 행동적입니다. 행동적 접근 방법.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 정의는, 정보 처리 이론은 이제 폐쇄 회로와 개방 회로 이론으로 나뉘는데, 얘는 폐쇄 회로랑 개방 회로 이론으로 나뉘는데, 폐쇄 회로란 이제 피드백을 말합니다. 피드백.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 거. 개방 회로 이론이란 어떤 운동 프로그램은 저장되어 있다. 저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행동적, 생태학적 이론의 뜻은 행동의 기억은 그 기억 위에 지속적으로, 행동의 기억은 이렇게 있으면 그 기억 위에 지속적으로 쌓여간다고 주장을 했고,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란 이런 폐쇄회론이랑 개방회로 이론의 장점만을, 얘네들의 장점만을 통합해서 설명하고자 한 게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다. 자, 근데 이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서 알아야 될 특성이 있는데, 바로 아까 세 번째 중에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얘의 특성, 그리고 알고 가야 될 이론 두 가지 정도. 특성은 불변 매개 변수와 가변 매개 변수가 있는데, 가변 매개 변수가 있는데, 불변 매개 변수는 동작이나 반응에 불변은 어떠한 순서가 있다는 거고, 가변은 말 그대로 동작마다 저장되지 않고 동작마다 다르게 일어난다는 걸 뜻합니다. 이론 두 가지는 알아야 될 게 스키마 이론이랑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이 있는데, 스키마 이론은 키워드가 대뇌에서 근육과 뼈대로 간다면 스키마 이론 알아두시고, 다이내믹 시스템 이론의 키워드는 비선형성과 협응 구조, 이거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운동 제어의 체계는, 운동 제어 체계와 기억 체계를 나누는데, 운동 제어 체계는 감각 지각에서 반응 선택, 그 다음에 반응 실행 단계로 가고, 기억 체계는 지각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인출 단계로 간다. 이것도 제 그 핵심 요약 노트에 있는 내용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운동 발달은 뭐에 따라다? 바로 연령에 따라, 내 나이에 따라 운동 발달이 일어나는데, 원리는 몸통에서 먼 쪽으로, 머리에서 발 쪽으로,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가고, 이 단계는 1단계가 나눠지는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사적 움직임, 초보적 움직임, 그 다음에 기초적 움직임, 전문화 움직임, 성장과 세련, 그리고 최고 수행까지. 반사적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제 1년 이내, 초보적 움직임이라는 것은 2세까지, 기초적 움직임 이제 2세까지고, 수의적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고, 이제 오행잡이 구분이 가능한 시기고, 기초적 움직임 단계란 6세까지, 그리고 전문화 움직임 단계란 같은 말로 스포츠 기술 단계라고도 하고, 초딩을 말합니다. 초딩 학생. 성장과 세련은 청소년기를 말하고, 최고 수행 단계는 30세까지. 그 이후에는 퇴보를 하겠죠. 네, 이거 알아두고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자. 전문화 단계, 얘는 스포츠 기술 단계고 초등학생이다.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이걸 외우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운동 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 학습이란 연습과 경험을 통해 하고, 또 특징이 뭐냐면 직접 측정하고 관찰하는 것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불가하고 비교적 영구적인 것을 뜻해요. 얘랑 좀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운동 수행. 얘가 조금 반대되는데, 얘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 특정한 목적이 있는 이 운동 수행은 직접 측정 관찰 가능하고 영구적이지 않겠지. 그러면 당연히 운동학습에서는 세 가지의 이론이 있는데, 얘네들은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바로 1. 피츠와 포스너, 2. 번스타인, 3. 손다이크. 이렇게 있는데, 피츠와 포스너는 이제 중요하니까 그럼 빨간색으로 할게. 쉬워. 이거 쉬운데 제가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반말할게요. 섞어서 사용할게요. 네.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 순으로 넘어가는데, 인지 단계, 연합 고정 단계, 자동화 단계, 이 순으로 넘어가면서 더 발전해, 더 좋아져. 운동 학습을 통해. 그래서 인지 단계는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을 하다가, 연합 고정 단계에서는 오류가 적어지고, 자동화 단계에서는 이중 과제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지. 자, 번스타인은 순서가 자유도 고정 단계.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여기도 고정이 있고 여기도 고정이 있거든. 근데 번스타인은 고정이 첫 번째로 나와. 자유도 고정 단계, 자유도 풀림 단계, 그리고 자유도란 말을 써. 자유도 풀림 단계, 반작용의 활용 단계. 벌써 말부터가 많이 발전한 게 보이지?
고정 풀림 활용. 얘는 그냥 인지, 연합, 자동화 단계 이렇게 되는데, 자유도 풀림 단계에서는 쉽게 적응을 하고, 대처가 힘들고 자유도 풀림 단계에서는 쉽게 적응하고 자유도수를 늘리고, 반작용의 활용 단계에서는 여분의 자유도까지 쓰는. 자, 손다이크의 자극 반응 이론은 긍정적으로 받아지면은 강화되고 부정적으로 받아지면 쇠퇴되고 반응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 이게 학습이다. 이게 손다이크의 자극 반응 이론이야. 자, 운동 학습에는 주요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운동 학습을 더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학습의 주요 요인들에는 꽤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학습 동기도 있고, 학습의 전이는 긍정적, 부정적, 수평적, 수직적, 양측, 정적, 과제 내 전이 이렇게 나뉘고, 기억은 기명, 파지, 재생, 재인 이란 순으로 이렇게 떠올려지고, 강화는 심상, 조직화 및 정교화, 시연, 의미화, 주의 집중으로 되고, 망각도 있는데 망각은 소멸설, 간섭설, 억압설에 의해서 일어나고, 간섭 이론도 있죠. 다른 정보의 간섭으로 망각 발생. 자기 충족 예언도 운동학습의 그 요인 중 하나인데,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거는 피드백과 연습을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고, 뭐 파지도 있는데, 파지는 운동 연습으로 향상된 운동 수행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 이것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피드백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재적, 외재적. 근데 같은 말로 쓰이는 걸 뭔지 알아야 돼요. 같은 말로 쓰이는 게 시험에 돌려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재적이란 말은 것은 감각적이란 말과 같이 통용돼서 쓰고, 결과 지식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내재적 피드백인 거예요. 그리고 외재적은 보강적 이란 말이 나오면은 같은 말인 거예요. 내재적 피드백은 운동을 수행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정보예요. 근데 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얘는 발생이 되는데 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라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내재적은 실험실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건, 이 내재적 피드백과 약간 구별되어서 쓰이는 지식이 있는데 바로 이게 수행 지식인데, 얘랑 구별되어서 쓰이고, 얘는 오히려 실험실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드백 공부했고요. 이제 연습을 운동 학습 주요 요인 중에서 연습을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에는 다양한 연습법이 있어요. 일단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게 집중 연습, 구분을 지으면 분산 연습. 얘네들이 약간 반대되는 전수법, 분수법, 구획, 혹은 분단 연습, 분단 연습, 그리고 무선 연습,
마지막 건 되게 쉬운데 신체적 훈련, 정신적 훈련 이렇게 집중 연습이란 말 그대로 집중 연습이니까 연습 시간이 더 많은 거를 뜻해요. 분산 연습이란 얘랑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쉬는 시간이 더 많거나 같은 거를 의미하고 전습법 한꺼번에 말 그대로 전습 한꺼번에 학습을 하는 건데 망각과 시간과 노력과 반복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분수법은 나누어서 학습하는 겁니다. 얘는 순수, 점진적, 반복적 분수법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순수 점진적 얘는 분절화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분절화란 각각의 기술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체 기술로 결합해서 연습하는 방법인데 이 순수 그리고 점진적 분수법은 분절화를 통해 공부한다는 거 알아두고 그 외에도 단순화, 부분화가 있는데 단순화는 과제 요소를 줄이는 거고 부분화는 하위 요소를 하나 또는 둘 이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런 게 있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분산 연습 또 분수법 분단 연습 다 다른 말입니다. 분산 연습은 연습 시간이 더 많은 거고 분수법은 말 그대로 나눠서 연습하는 거고 분단 연습은 지금 내가 알려드린 뭐다? 순서가 순차적으로 연습하는 걸 분단 연습이라고 한다. 그 외에 그것과 반대되는 게 무선 연습이고 신체적 훈련은 직접 수행, 정신적 훈련은 상상을 한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 중에 또 맥락 간섭이 일어날 수 있어요. 중간에 개입한 사건 혹은 경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학습이나 기억에 방해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운동 학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운동 기술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운동 기술은 움직임의 연속성이냐, 환경의 안정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짓는데 연속적이면 불연속적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이어지는 계열적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불연속적인 게 합쳐진 계열적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말 그대로 연속적일 수도 있는 거죠. 불연속적인 것은 예를 들면 야구의 타격과 투구가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야구의 타격과 투구는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시작과 끝이 명확한 구분이 있지. 시작과 끝이 있어. 투구, 타격, 투구, 타격 이거 짧고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근데 계열적은 이런 불연속적인 운동이 여러 개 더해진 거야. 수비수가 이제 그 타격한 공을 받고 목표 지점까지 던진다 이런 거. 연속적이란 것은 불연속적과 완전 반대야. 예를 들어 달리기 수영하다가 다시 찍고 돌아오고 하잖아. 그러니까 달리기도 달리다가 이어 달리기라고 치면 넘겨주고 달리니까 뭔가 시작과 끝이 명확한 구분돼 있지 않고 동작이 반복되지. 그래서 연속적이라고 하는 거겠지. 자, 안정성을 보자. 안정성은 말 그대로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 여기서 막 장소의 개념으로 폐쇄 개방이라기보다는 환경이 안정돼 있으면 폐쇄, 변화되는 환경이면 개방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축구가 있지? 축구. 변화되는 환경, 뭔가 오늘은 홈그라운드, 다음은 원정 경기,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환경이 개방이겠죠? 폐쇄. 뭐 사격, 양궁, 늘 한 장소에서 홈 어웨이도 없지? 그냥 폐쇄. 양궁, 사격, 뭐 체조, 이런 거는 폐쇄 운동 기술이라 한다. 자, 끝났고 스포츠. 이제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는 제가 다 했고요.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성격.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자, 요거는 뭐냐면 심리적 핵이에요. 핵. 요거는 전형적 반응이고요. 이거는 역할 행동이에요. 각 특징들을 알아둬야 되는데, 심리적 핵은 본인의 태도, 흥미, 동기, 가치, 외부 상황 변화에 안에 있으니까 외부 상황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리고 특징이 이쪽으로 갈수록 일관성이 높아져요. 즉 제일 일관성이 높은 것, 그러면 심리적 핵을 생각하시면 되고, 전형적 반응은 인재 환경과 슬슬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역할 행동이란 본인의 사회적 역할 행동이란 이제 이쪽 부분. 역할 행동이란 본인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고 역할과 관련된 행동을 보고, 근데 주의할 점, 역할과 관련된 행동을 보고, 예를 들어서 내 직업이 변호사야. 근데 변호사를 보고 변호사는 무조건 성격이 꼼꼼할 것 같아. 이렇게 성격 특성을 평가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성격의 특성 세 가지가 있는데, 독, 일, 경. 이거 알아둡시다. 독특성, 일관성, 경향성. 이게 바로 성격의 특성 세 가지다. 특성에는 이론도 있는데, 특성 이론. 이건 읽고 갈게요. 특성 이론이란 개인의 성격 특성이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보는 거고, 심리 정신 역동 이론이란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이론. 체형 이론이란 인간의 체형을 구분하고 그러한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욕구 위계 이론이란 5가지 욕구가 위계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어요. 생리적인 게 이제 충족이 되면 안전해지고 싶어하고, 안전해지고 싶어하면 그 다음에 애정받고 싶어하고, 애정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존경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나면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한다. 그게 바로 욕구 위계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습 이론이란 인간의 행동은 사회에서 학습한 것과 개인이 처한 상황의 상호작용이다. 까지 사회학습 이론이고요. 이 성격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면접법. 질문하는 건데, 면접법은 평정척도법 해서 같은 말이고요. 질문지법도 있어요. 질문지를 하는 거고, 투사법은 그림 또는 해석이 어려운 과제를 통해 그에 대한 반응을 검사하는 겁니다. 로르샤흐 검사, 주제 통각 검사, TAT, 문장 완성 검사. 이게 바로 투사법의 종류들이고, 자, 성격과 경기력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성격과 경기력의 관계. 성격과 경기력의
자, 우수 선수와 비선수 간에는 성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거는 성별에 따라서는 없다. 여자 남자라 가지고 성격이 달랐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단체 경기 선수는 외향적일 것 같죠. 딱 봐도 외향적이고, 근데 알아둬야 될 게 이제 불안과 의존심이 높아요. 내가 팀 스포츠를 하면 오히려 상대가 있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팀에 있어서 그렇게 지지되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의존심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신체 접촉이 있는 선수는 독립심과 독립적이고 이기심은 적어요. 독립적이다. 신체 접촉이 있다는 건 내가 자체로 독립적이라는 뜻이고, 독립적일 수 있으니까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고, 이기심이 적다. 다행이네요. 이기심이 적어야지 상대 선수에게 페어플레이를 하겠죠. 구기 종목의 공격 선수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당연히 좀 외향적일 것 같죠. 외향적일 것 같으니까 이건 안 쓰고,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하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체 경기 선수, 신체 접촉 선수, 구기 종목의 공격 선수, 이 특징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 중에서 성격했고요. 이제 정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서는 말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정서는 지속 시간이 짧고 선행 사건이 분명하게 지각되며 그 대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독특한 표정과 생물학적 과정을 수반한다. 뭐 굳이 적자면 정서는 예를 들면 재미나 몰입 같은 거겠죠. 측정은 플루치크, 러셀, 에기키카스와 페트루첼로가 있는데 이것도 읽어보면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보는데도 그냥 넘어가기도 했고. 자, 그러면 세 번째 각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성에는 네 가지 효과를 알아두면 좋아요. 스투룹 효과, 그리고 지각 협소화, 칵테일 파티 효과, 맥락 간섭 효과. 스트롭 받는 자극을 보고 그 자극을 실행할 때 일치하는 자극을 보고 실행할 때보다 반응 시간이 더 늦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각 협소화는 각성 수준이 높아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게 점점 협소화되는 걸 말하고, 칵테일 파티 효과는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걸 말하고, 맥락 간섭 효과란 연습 중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각성의 네 가지 효과 알아두시고요. 불안을 구분을 하자면 내가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특성 불안, 상태 불안, 분리 불안, 그리고
경쟁 특성, 경쟁 상태 불안 이렇게 5가지를 나뉘는데요. 특성이란 이제 선천적인 성격에 따른 불안을 말하고 상태는 상황. 분리는 말 그대로 분리됐을 때 나타나는 불안이고 경쟁 특성, 경쟁 상태는 둘 다 경쟁 상황이긴 한데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불안이 경쟁적인 상황에서 불안이 발생하면은 경쟁 특성 불안, 경쟁 상태 불안이라는 것은 여기다 플러스 신체적 불안과 인지적 불안이 생겨서 혹은 인지적 불안으로 나뉘어서 불안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고 이런 경쟁 불안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의식, 부적감 때문에 생길 수 있고 얘네들을 측정을 할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을 측정할 수 있는데 측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심리적, 생리적, 행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집중할 것은 심리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이야. 특성 불안, 상태 불안은 둘 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바로 스필버거라는 사람, 스필버거의 상태 특성 불안 척도야. 얘는 영어로 STAI, 그냥 나는 stay라고 읽는데 얘네 둘 다 측정 가능하고 마튼즈의 스포츠 경쟁 불안 척도도 있는데 특성 불안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 중에서 SCAT이라고 나는 읽는데 SCAT 상태 불안만 크살이라고 나는 읽는데 크살2 CSAL2 얘는 상태 불안만 측정을 할 수 있어. 얘네 둘의 이름은 마튼즈라는 사람이 마튼즈의 스포츠 경쟁 불안 척도 그래서 이렇게 있고 테일러라는 사람도 있는데 추가로 테일러의 퓨처 불안 척도 얘는 영어로 MAS다. 이거 알아두고 자 다시 스필버거의 상태 불안 척도는 상태 특성 불안 척도는 STAI로서 특성 상태 모두 다 할 수 있고 마튼즈의 스포츠 경쟁 불안 척도는 SCAT 얘는 특성만 크살2는 상태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자, 얘 이론도 중요해서 구분 측정했지? 이제 이론, 불안의 이론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불안의 이론, 경기력, 경쟁 불안과 정확히 말하자면 경쟁 불안과 경기력 관계 이론입니다. 총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어. 첫 번째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첫 번째는 추동 욕구 이론이야. 얘의 특징은 비례야. 비례해서 올라가. 그러면 추동 욕구 이론이야. 역, 유자, 가설. 얘는 같은 말로 적정 수준 이론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역 유자니까 유자 생각해 주시고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이제 U자 곡선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핵심 키워드가 그럼 적정 수준이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야. 역 U자를 바탕으로 한 이론이긴 한데 각성 수준이 특정 범위 안에 있을 때 높은 운동 수행 수준을 보일 수 있다는 거고, 다차원 불안 이론. 네 번째, 다차원 불안 이론. 얘는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은 서로 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고, 카타스트로피, 얘는 같은 말로 격변 이론, 파국의 이론 이렇게 불리는데, 인지적 불안이 높은 상태에서, 얘는 인지적 불안이 높은 상태에서 신체적 각성까지 높잖아. 그러면은 비대칭적인 곡선이 나타난다는 게 카타스트로피 이론이고, 반전 이론도 있어. 반전, 전환 이론이랑 같은 말인데, 높은 각성 수준이 높은 거를 불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흥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반전 전환 이론이고, 마지막으로 심리 에너지 이론이 있는데, 얘도 이런 높은 각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인 심리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이론이야. 불안과 스트레스, 이게 불안의 이론 7가지를 잘 알아두고 불안과 스트레스 관리 기법에서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좀 영어가 좀 생소한 그런 게 있거든. 불안에서 이제 불안과 관리 기법에서 바이오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바이오 피드백, 신체가 주는 신호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자활을 할 수도 있고, 자생 훈련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게 생소할 수 있다는 게 이 자생 훈련인데, 스스로 체면 상태에 도달해서 신체의 온도 변화, 우리가 36.5도잖아. 이 36.5도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야. 체면 상태에 도달해서. 그리고 체계적 둔감화 있을 수 있고요. 점진적 이완 기법, 호흡 조절, 이런 거 있다. 또 팁을 주자면,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것만 지휘를 집중하고, 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게 불안의 관리 기법이다. 자,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 5번째, 동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동기에는 이론이 있는데 4가지 이론이 있어요. 4가지 이론. 성취, 난 이거 적어놓을게. 성취, 목표, 성향 이론이 있고, 인지, 평가 이론이 있고, 자기 결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결성 이론이 있고, 동기, 분위기 이론, 이렇게 4가지 이론이 있는데, 성취, 목표, 성향 이론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다가 적을게.
과제 목표 성향인지 아니면 자기 목표 성향인지 이걸 알아둬야 되는데, 과제 목표 성향이란 말 그대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나 vs 나. 근데 자기 목표 성향은 상대랑 나의 싸움이야. 나와 내가 싸우니까 어떻게 했어? 특징이 현실적인 과제를 제시하게 되겠지. 아니 내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렇다 보니까 내적 동기와 몰입 체험이 증가하게 되겠지. 상대와의 싸움은 극단적인 과제를 제시하게 되고, 말 그대로 이거가 감소하게 되겠지. 내적 동기와 몰입 체험이. 자, 성취 목표 성향이라서 뭘 알아둔다? 과제 목표 성향인지 자기 목표 성향인지 이걸 알아두면 되고, 인지평가 이론이 뭐냐면, 얘는 용어가 그러니까 정의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가 내가 있어 안에. 근데 여기다 갑자기 외재적 보상을 주잖아? 근데 있는데 내가 외재적 동기가 있어. 근데 여기서 외재적 보상을 주면 이 결국 내적 동기가 감소하는 오히려 이론이야. 이게 바로 인지평가 이론이야. 예를 들자면 나 살을 뺄 거야. 내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살 빼면 100억 줄게 하면 오히려 내가 건강을 위해서 했던 그게 감소가 되겠지? 그게 인지평가 이론이고, 자결성 이론은 개인의 행동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스스로 결정된다는 이론인데, 맨 중요한 게 6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 6가지 유형. 무동기,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근데 이 외재적 동기가 4개거든? 1, 2, 3, 4. 그래서 총 6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무동기는 말 그대로 무기력한 걸 말하고, 내재적 동기란 이제 무동기랑 반대지. 자신의 의지, 완전한 의지와 결정이 있는 거고, 외재적 동기는 외적 조절이란 것도 있고, 의무감 규제라는 것도 있고, 확인 규제라는 것도 있고, 통합된 조절 이렇게 있는데, 외적 조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적 보상을 받기 위해, 그게 외적 조절이야.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차에 성공하면 차를 선물해 준대. 그러면 외적 조절. 의무감 규제란 같은 말로 부과된 조절이랑 같은 말인데, 부과된 조절이란 죄책감이나 자기 불안 등 자기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의무감 규제는 부과된 조절은 비난 모면을 하기 위해서. 확인 규제는 확인된 조절이랑 같은 말인데, 내적 흥미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게 내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55kg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그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확인하는 거, 확인 규제. 통합된 조절은 이 외적 동기 중에서
가장 자율적, 가장 자율적, 이런 키워드를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율성 이론의 기본적 심리 욕구가 있는데, 얘는 알아둘게 자유관. 이게 바로 뭐냐면 자유관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인데, 자결성 이론의 기본적 심리 욕구 세 가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알아두자. 동기 분위기 이론을 해볼게. 동기 분위기 이론이란 뭐냐면, 개인 스스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내가 이 처한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서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얘는 두 가지가 있어. 그 환경을 숙달적 동기 분위기가 있고 수행적 동기 분위기가 있는데, 숙달적은 우리 함께 라는 약간 느낌? 동료 선수들의 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수행적이라는 것은 가장 잘하는 선수에게 집중. 숙달적은 우리 동료 선수들의 기술을 발달, 이거에 집중하자. 그럼 숙달적이고, 수행적은 가장 잘하는 선수에게 집중하자. 그럼 수행적. 이런 처한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나는 숙달적일까? 수행적일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에서 동기했고요. 귀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인, 6번째. 귀인의 뜻은 뭐냐면 행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 추론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귀인 훈련이라면 뜻이 어떻게 될까요? 경기에서 패했을 때 그 원인이 뭘까? 이것을 알아가기 위한 노력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귀인 요소가 있어요. 귀인 요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능력, 노력, 운, 과제, 난이도인데, 하나 기준을 정해놓고 외우면 되게 편해요. 노력은 당연히 내적이겠죠? 그리고 얘는 유일한 통제 가능이에요. 불안정성이고요. 내적이고 유일한 통제 가능이고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외운다고 쳐도 얘를 외워두면 다른 게 편한 게 뭐냐면, 능력은 당연히 내적이겠죠? 근데 얘랑 과제 난이도는 무조건 안정성이에요. 그럼 다 적어놓고 할게요. 과제 난이도 딱 봐도 내적이지. 안정성. 근데 얘만 통제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통제 불가능. 얘 외 안정성, 외적 안정성, 통제 불가능. 운은 더 쉬워요. 운은 내 아웃 오브 컨트롤이니까 외적일 거고, 당연히 불안정성일 거고, 통제도 불가능할 거고. 이렇게 외우시면 노력이 내적이고 불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하다는 거, 이 기인의 요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에서 목표 설정 가보도록 할게요. 7.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이 유형 4가지가 있는데 1, 2, 3, 4 주관적 목표가 있고 객관적 목표가 있고 결과 목표가 있고 수행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주관적 결과 목표는 결과니까 성과 목표랑 같은 말로 쓰이고 수행 목표는 뭔가 그 수행하는 그 ing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과정 목표랑 같은 말이에요. 주관적 목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관적이니까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다르겠죠. 객관적 목표라는 것은 시간 제한 내에 구체적인 수행 기준을 달성하는 목표인데 시간 내에 구체적 목표. 주관적 목표는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다른 목표. 결과 목표란 조절할 수 없는 결과에 기반을 두긴 했는데 조절할 수 없는 결과에 기반을 둔 거고 수행 목표란 과정 목표란 자신의 과거 기술 수준을 목표로 해요. 근데 이 자신의 과거 기술 수준을 목표로 하는 이 수행 목표가 조금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과정 목표가. 그래서 각 목표의 이런 뜻을 알아두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목표 설정의 속성으로는 구체적이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권란성, 약간의 어려운 목표가 동기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체성, 권란성, 그 외에도 참여, 피드백, 경쟁, 수용성, 자발적으로 이런 걸 속성을 좀 알아두고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표 설정의 원리도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를 함께 설정하는 것이 수행력을 향상시키고 또 어려운 목표가 수행력을 향상시키면 목표에 대한 개입 수준이 높을수록 수행력이 향상됨. 자,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운 목표가 우리의 수행력을 향상시키죠. 동기부여를 시켜서. 자, 심리적 요인 7번째 목표 설정했고요. 자신감 가겠습니다. 자신감. 8. 자신감의 특성은 후천적이라는 거. 선천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후천적으로 자신감,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감이 형성되고 생기고 성공은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실수는 자신감을 저하시키긴 하겠죠. 그렇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 그래서 후천적이며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특성을 알아두시고요. 자신감의 유사 개념으로는 자기 효능감, 낙관주의, 스포츠 자신감, 유능감 이런 게 있고 근데 유사 개념에서 좀 주의해야 할 유사 개념에서 자기 효능감 이런 유능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유능감은 약간 기대감 같은 느낌인 거고 자기 효능감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점을 정의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거의 성공 경험 또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대리 경험 언어적 사회적 설득 생리 정서적 각성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자기 효능감엔 이론이 있어요. 이런 유사 개념으로 제가 말했던 이론이 있는데 자기 효능감 이론도 있고
유능성 동기 이론.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정의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자기 효능감 이론에는 4가지가 있는데 1, 2, 3, 4 이렇게 쓸게요. 사회 인지 이론이 있고 사회 학습 이론이 있고 자기 개념 이론이 있고 계획된 행동 이론이 있고 합니다. 유능성 동기 이론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3가지. 동기 지향성 이론이 있고 지각된 유능성 이론이 있고 통제감 이렇게 있는데 사회 인지 이론이라는 것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야. 약간 자기 효능감 이론이면 사회 인지 이론이 떠오를 것 같아. 왜냐면 약간 정의가 비슷해서. 그리고 사회 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단 내에서 발달한 기술들의 습득. 이것도 약간 그냥 학습 개념의 그런 비슷한 거고. 자기 개념 이론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를 해석하는 거. 지각하고 해석하는 거. 계획된 행동 이론이란 구체적인 목표를 계약한 사람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할수록 행동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계획된 행동 이론이야. 사회학습 이론은 그냥 기술 습득. 사회인지 이론은 자신에 대한 신념,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 신념. 유능성 동기 이론의 3가지에서 동기 지향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과제에 흥미를 느껴 이를 수행할 가치 있다. 그게 바로 동기 지향성이고 지각된 유능성은 특정한 과제에 자부심의 정도야. 내가 이 일에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느끼는지 지각된 유능성. 통제감이라는 것은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책임감 정도야. 그래서 자신감 하면 이론, 자기 효능감 이론, 유능성 동기 이론, 또 거기서 이론이 이렇게 나뉜다는 거, 그걸 각 뜻 알아두시고요. 이제 심상, 상상 가겠습니다. 심상, 상상. 9번째. 심상. 심상 말 그대로 상상하는 겁니다. 유형. 내적일 수 있고 외적일 수 있는데 내적이라는 것은 수행자의 관점입니다. 수행자. 외적이라는 것은 관찰자 시점이고요. 얘는 운동 외적인 관찰자 시점이니까 잘못된 동작을 수정하기 위한 것에 적합하고 모니터링 후에 그려보기 이런 거에 적합하겠죠. 내적은 수행자 관점이니까 운동 감각을 느끼기에 적합하겠죠. 자, 심상에서도 또 이론 중요한데 이론 4가지. 자, 이론 4가지. 1, 2, 3, 4. 심리, 신경근 이론, 상징, 학습 이론, 생체, 정보 이론, 각성, 활성화 이론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심리신경근 이론이란 심상 연습을 하면은 마치 실제
운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극이 전해지는 거. 내가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았어. 근데 그걸 막 상상 제대로 하면은 그 근육이 운동이 되는 것 같은 심리신경근 이론이 있고, 상징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운동을 하면 그 운동의 요소들이 뇌의 상징으로 기록된다는, 뇌의 상징으로 기록된다. 운동을 하면. 그리고 생체 정보 이론이란 심상은 뇌의 장기 기억 속에 미리 저장되어 있다. 미리. 생체 정보니까 미리 저장되어 있다. 이게 핵심 키워드. 심상을 떠올렸을 때 사실 미리 저장되어 있다는 거야. 뭐가? 심상이 내 장기 기억 속에 미리 저장이 되어 있대. 각성 활성화 이론이라는 것은 심상 훈련을 하면 운동하기에 적합할 수준 적절한 각성이 활성화된다. 운동하기에 적합한 적절한 각성이 활성화된다는 게 각성 활성화 이론이고, 이런 심상을 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이 있는데 확실한 동기도 있고 좀 이완했을 때, 그리고 적합한 장소, 실제 시합과 같은 상황이라고 상상, 심상 일지 및 영상 제작이 있다. 왜 긴장하지 않고 이완을 해야지 심상이 잘 될까? 마치 명상하는 것 같잖아. 좀 이완하고 약간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되겠지? 자, 10번째 주의 집중 갑니다. 주의 집중, 이거 시험 진짜 꼭 나와요. 이거 꼭 나오니까 제 꿀팁 꼭 가져가세요. 주의 집중. 자, 모건과 로빈슨이 있는데 막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이건 읽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모건은 용량성, 선택성, 배분성, 경계성, 준비성 이렇게 특징을 갖고, 로빈슨은 선택적 특성, 제한적 특성, 개인의 부분적 통제, 이걸 특성을 가졌고, 주의 집중의 유형,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니드퍼라는 사람의 TAIS가 있는데, 주의는 폭, 그리고 방향, 주의의 폭과 방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폭은 말 그대로 집중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중 개수에 따라서 넓을지 광의인지 좁은지 협의인지, 방향은 내 마음 속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적, 외적으로 나뉩니다. 제가 중요한 예시를 적어드리자면, 집중 개수가 넓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상대 진영을 향하겠죠. 좁을 때는 뭐 표정만 바라본다, 뭐 빈 곳, 뭐 골프에서 피팅을 한다, 뭐 다이빙을 한다, 이런 것은 한 곳만 바라보니까 집중 개수가 좁겠죠. 마음속인지 아닌지는 내적으로는 뭐 이미지를 그린다 이런 말, 아니면 경기 계획을 생각한다. 외적으로는 서브를 할 때, 아니면 어떤 거를 조준을 할 때. 주의 집중의 향상 방법은 일부러 주의가 산만한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일부러 카페 가서 공부하듯이 주의 초점의 전환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또 적정 각성 수준이어야지 오히려 주의 집중이 잘 되고, 너무 각성되거나 너무 각성이 안 되면, 그러니까 국룰은 적정 각성 수준이 주의 집중이 제일 잘 된다는 거야. 그리고 조절이 가능한 것에 집중 훈련하고 수행 전 루틴을 개발 및 연습한다.
자, 11번째 루틴 갈게요. 루틴은 수행 전 루틴은 말 그대로 수행 전, 수행 간, 수행 중, 수행 후 루틴은 경기 후인데 미니 루틴이 뭘까? 미니 루틴. 이게 좀 시험에서 장난칠 수 있겠지? 특정한 동작 전이야 후야 직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로 미니 루틴입니다. 얘는 뜻 알아두세요. 자, 인지 재구성. 12번째 인지 재구성. 13번째 자기 암시도 알려드릴게요. 인지 재구성이란 뜻이 뭐냐면 부정적 생각을 대체하는 거야. 뭐로? 긍정적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기법, 인지적 기법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인지적 기법을 인지 재구성이라고. 자기 암시는 뭐야? 본인의 머릿속에서 내면적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 암시라는 에서 알아둘게 사고 중지라는 게 있는데 얘가 좀 인지 재구성이랑 말이 살짝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엄연히 달라. 사고 중지란 부정적 생각을 스탑 멈춘 뒤 긍정적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여기선 스탑이 포인트겠지? 자, 자기 암시도 했고, 자,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을 했지? 이제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적 요인을 해보도록 할게.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적 요인. 자, 첫 번째, 집단 응집력. 집단 응집력이란 구분을 하자면 과제 응집력과 사회적 응집력으로 나뉘는데, 과제란 과제 응집력은 그냥 말 그대로 서로 협력을 하는 거야. 협력. 근데 사회적이라는 것은 얘는 서로 좋아해서 팀의 목표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아. 집단 응집력에서 시험이 나온 게 있는데 바로 결정 요인. 얘네들의 결정 요인 4가지가 있어.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리더십 요인, 팀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리더십 요인, 팀 요인. 이 결정 요인 4가지가 아예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 작년에. 자, 집단 응집력에서 또 알아둬야 될 게 이론이 있어. 바로 알아둬야 될 이론이 스타이너 이론 하나야. 스타이너 이론. 얘의 뜻은 집단의 실제 생산성은 잠재적 생산성 빼기 과정 손실이다. 이다라는 공식이 바로 이 스타이너 이론인데, 잠재적 생산성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상의 결과를 말해. 과정 손실은 말 그대로 손실인데 조정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동기
동기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손실이긴 한데 조정 손실이라는 것은 엇나간 타이밍 혹은 잘못된 전략으로 손실이 일어나는 거고 조정 손실은 동기 손실은 최대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을 때 우리 동기가 최대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을 때 손실이 발생된다. 이런 그래서 잠재적 생산성에서 과정 손실 혹은 동기 손실을 빼면 집단의 실제 생산성 스타이너 이론이 나온다. 집단 응징력과 운동 수행 결과의 관계를 읽어보자면 집단의 운동 수행 결과와 개인의 운동 수행 결과를 독립적으로 보는 경우 팀의 응징력과 팀 성적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어. 그리고 경기 종목과 집단의 상황에 따라 집단의 응징력과 집단의 운동 수행 결과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자, 팀 빌딩. 이건 읽어서 넘어갈게. 팀 응징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팀과 차별성을 두거나 달성 가능한 목표 하면 되겠지? 오히려 달성 가능한 목표를 하면 팀 빌딩에 도움이 된다. 자, 사회적 태만. 같은 말로 뭐가 있냐? 링겔만 효과라고도 하는데 원인이 4가지가 있어. 할당 전략, 최소화 전략, 모임 승차, 반모임 승차. 할당 전략이란 것은 능력을 말 그대로 절약하는 거고, 최소화는 뭘 최소화한다? 노력을 최소화하는 거고, 모임 숫자 점수는 타인 노력에 편승하는 거고, 반무인 순차는 그러한 무인 순차 때문에 나까지 또 본인 스스로도 이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 노력을 안 하는 그런 걸 말하고, 이런 사회적 태만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팀 목표와 더불어 개인적 목표도 설정하고 개인의 독특성이나 창의성을 이용하고 서로 다른 포지션을 연습할 수 있어서 이렇게 역지사지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 자, 리더십 갈게요. 리더십. 지도자의 특성은 필요 조건일 뿐이라는 걸 알아두고 리더십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전망 제시형 리더, 민주형 리더, 코치형 리더, 관계 중시형 리더, 선도형 리더, 지시형 리더 이렇게 있는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선도형 리더랑 지시형 리더는 달라. 선도형 리더는 더 좋은 성과, 빨리 이거에 집착해. 그래서 제한적 활용을 추천하고, 지시형 리더는 칭찬은 인색하고 비난은 자주 해서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게 지시형 리더다. 그래서 둘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고, 자, 이제 강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효과적인 강화는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강화했다가 저렇게 강화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강화를 하고 과정의 결과에도 반응을 해야 되고 배우는 것이 모두 축적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종류가 있지. 강화의 종류. 그 경우에는 정적 강화,
연속 강화, 간헐 강화, 이건 이름만 봐도 뭔 뜻인지 알겠고, 정적 강화라는 함은 어떤 반응의 종류 빈도를, 어떤 반응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 강화하는 것은, 얘는 혐오하는 상황이나 물건을 제거해 줌으로써 부적 강화를 해주는 거고, 1차적 강화는 거는 물질이나 물건으로, 2차적 강화는 칭찬이나 미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강화의 종류 알아두고 이제 강화를 넘어서 처벌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이란 원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났을 때 자극을 가함으로써 그 행동을 회피하는 것을 뜻하는데, 처벌에는 얘도 정적 처벌이 있고 부적 처벌이 있어. 정적 처벌은 빈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극을 제시하는 거고, 부적 처벌은 금지형 처벌이랑 같은 말이야. 얘는 제거긴 한데 거의 박탈 수준의 개념으로. 그래서 부적 강화랑, 파란색으로 할게. 부적 강화랑 부적 처벌은 엄연히 다른데, 부적 처벌이 더 센 개념이고, 정적 강화랑 정적 처벌은 아예 반대되는 말이겠지? 이거 꿀팁이니까 알아가도록 하고, 부정적 효과. 이 처벌의 부정적 효과는 뭘까? 때로는 행동 통제에 비효과적이야. 늘 좋은 효과만 있는 건 아니다. 처벌은 또 학습이 되고 또 행동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효과적인 처벌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또 동등한 처벌을 하고 사람이 아닌 행동을 처벌하고, 규칙 위반 규정은 지도자 및 구성원의 합의하에 작성하며 신체적 활동을 처벌 방법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제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연습 중에 실수한 것은 처벌하면 안 돼. 실수를 처벌하면 안 돼. 연습 중에 실수. 그건 실수로 넘어가야 돼. 그리고 개인적 잘못을 집단 전체의 잘못으로 돌리면 안 돼. 이런 것들 주의사항 알아두고, 스포츠 수행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서 7번째 사회적 촉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사회적 촉진. 사회적 촉진이란 타인의 존재가 있잖아. 이게 존재가 나의 행동에 미치는 결과를 의미해. 그래서 이론 6가지가 있어. 이론 6가지가 막 크게 어려운 이론은 아니니까 뜻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론 6가지. 1, 2, 3, 4, 5, 6. 단순 존재 가설이 있고, 두 번째는 평가. 웬만하면 이런 말들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주의, 분산, 갈등 이론, 자아 이론, 객관적 자기 인식 이론, 자기 감시적 분석, 이렇게 있는데, 단순 존재 가설은 말 그대로 타인의 존재가 있기만 해도
존재만으로도 각성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단순 존재 가설이고, 평가 우려 가설은 타인의 존재가 이제 우리는 평가 가능하다. 평가할 수 있다. 타인의 존재는 우리를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평가 우려 가설이고, 주의 분산 갈등 이론은 분산과 추동의 갈등이 있다. 분산과 추동의 갈등이란 말이 있으면 주의 분산 갈등 이론이고, 자아 이론이라는 것은 타인이 있잖아. 타인이 있으면은 이 인정받고자 우리가 수행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해져 동기가 생긴다라는 게 자아 이론이고, 객관적 자기 인식 이론이라는 것은 내가 자기 인식을 했어. 자기 인식 상태에 있는 수행자는 자신의 수행과 이상적 수행과 자기 수행을 이 차이에 주목해서 이를 줄이려고 할 때, 이 간격을 줄이려고 할 때 동기가 촉진된다는 것을 객관적 자기 인식 이론이라고 하고, 자기 감시적 분석이라는 것은 타인이 감시될 수 있다면 타인의 존재는 추동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추동 수준이란 것은 무슨 말인지 내가 검색을 해서 여기에 띄워놓도록 할게. 추동이란 이런 거고, 자기 감시적 분석이란 타인의 존재는 추동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대. 이렇게 사회적 촉진 이론 6가지 해봤고, 자, 8번째는 경쟁과 협동이 있어. 협동적 노력의 그런 좋은 점? 협동적 노력의 좋은 점은 경쟁적 노력이나 단독적 노력보다 성취 수준과 생산성이 높고,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으면 자기 존중감도 더 높아. 뭐가? 협동적 노력이. 이거 알아두고 가면 될 것 같아. 모델링도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 9번째. 모델링의 효과는 복잡한 운동까지 할 때 더 효과가 크고, 학습자와 비슷한 모델도 뿐만 아니라 학습 효과가 좋아. 4세에서 5세 이하의 아동들에게는 비언어적 모델링이 더 효과적이고, 수영에 대해 공포가 있는 어린이는 언어적 모델링도 언어적으로만 해도 그 불안 극복에 효과가 있다. 자, 사회성 발달, 공격성. 10번 공격성. 공격성. 내가 퀴즈를 내볼게. 퀴즈 말고 그냥 알려줄게. 우연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공격성이 아니야. 또 무생물을 공격하는 거, 이런 거는 공격성이 아니야. 근데 자살, 부상 의도가 있었다면 무조건 공격성이야. 부상을 입지 않았어도. 응? 이런 거 알아두겠어. 공격성에도 이론이 있는데, 이건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 공격성 이론, 본능 이론, 좌절, 공격 가설, 사회학습 이론, 모방과 보상에 의해 학습된다. 단서 촉발 이론, 내적 욕구와 학습의 결과로 인해 공격성이 생긴다. 단서 촉발 이론. 자, 공격성에는 종류가 있는데,
적대적, 수단적, 권리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적대적이라는 것은 아예 분노가 있어. 앵그리 상태. 수단적은? 권리적은? 그렇진 않아. 얘는 합법적인 거고, 수단적인 것은 승리 목적 or win, 승리 목적. 얘 둘 다 착한 편이지. 해를 입힐 목적은 없었으니까. 이런 공격 행위는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일수록, 원정 경기일수록, 순위가 낮은 팀일수록 더 쫄리니까, 후반전일수록, 남자 선수일수록 점수 차이가 많이 났을 때 경기 수준은 높을수록, 잠깐만요. 순위가 낮은 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경기 수준이 경기 수준이란 순위 낮은 팀끼리서도 경기 수준이 높을 수 있으니까, 경기 수준이 높을수록 또 스포츠 스윙과 공격 행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조망 수용,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 이런 공격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조망 수용을 좀 더 해야겠지. 자, 이제 건강 운동 심리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건강 운동 심리학. 운동과 심리적 효과가 있어. 이거 객관식으로 나오기 좋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속적인 운동 참여는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음. 지속적 운동 참여는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신체 활동을 더 오래 지속함. 더 많이, 오래. 그리고 또, 자, 아까 내가 말했지. 특성 불안, 성격 불안. 특성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장기간의 운동. 근데 상태 불안을, 그런 상황적 상태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은 일회성 운동이다. 운동은 연령과 관계없이 운동은 우울증 감소시킨다. 참 좋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의 영향을 받진 않아. 운동 강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운동 근데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어. 여기다 또 추가로 쓸게. 유산소 운동은 불안을 우울증은 운동 강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냥 운동 자체로 우울증을 줄여줄 수 있는 거지, 운동 강도가 뭐 세졌다 적어졌다 해서 우울증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 알아두고, 유산소 운동은 불안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강도의 무산소 운동은 아예 효과가 없거나, 불안 감소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 장기간의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고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견디는 데 효과적이고 심박수가 빠르게 하락되며 불안 수준은 더 낮게 나타난다. 이게 운동의 심리적 효과다. 이런 특징들 알아두고 건강운동심리학에서 운동 심리적 효과 여기서 주요 가설이 있어. 주요 가설 주요 가설 6가지. 열이 발생한다는 가설. 운동하면 당연하지. 주의 분리 가설. 운동을 하면은 생활 패턴에서 분리가 때문에 적절한 불안과 생리적 활성화가 발생한다는 것이 주의 분리 가설이고, 모노아민 가설은 운동을 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한다는 거. 이게 모노아민 가설이고, 뇌변화 가설은 운동을 하면은 뇌 혈관이 많아져. 이건 뭘 뜻한다? 인지 능력을 좋게 한다. 생리적 강인한 가설. 생리적으로 당연히 강인해지겠지. 그리고 사회 심리적 가설은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위약 효과에 의해서 기분이 개선되는 거. 이게 사회 심리적 가설이다. 이런 운동과 심리적 효과의 주요 가설 6가지를 알아봤고, 자, 운동 심리 이론의 종류 넘어가도록 할게. 이것도 중요해.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어. 6가지. 운동 심리 이론의 종류 6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 합리적 행동 이론.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도가 행동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이론이야. 합리적 행동 이론은 두 번째, 계획적 행동 이론이란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라는 개념을 추가한 확장한 이론인데, 그래서 뭐에서 기존의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여기에 지각된 행동 통제가 추가된 거지. 이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추가된 게 바로 계획적 행동 이론이고, 개인의 의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합리적 행동 이론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고 행동에 대한 태도 더하기 주관적 규범 더하기 뭐가 추가됐다? 지각된 행동 통제가 추가됐다. 세 번째, 변화 단계 이론. 이것도 중요한데 다 중요해 여기서는. 변화 단계
변화 단계 이론. 인간의 행동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운동하려는 의도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이야. 프로차스카가 제시한 운동 행동의 변화 단계 이론이 있는데, 얘는 무관준 실유 이렇게 외우면 돼. 무관심, 관심, 준비, 실천, 유지 이렇게 되는데, 운동으로 따지면 얘는 XOO야. 근데 이제 여기에 의도가 어떻게 되냐면 6개월 이내 운동 시작 의도가 없어. 얘는 시작 의도가 있어. 6개월 이내. 근데 얘는 30일 이내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수준이야. 얘는 6개월 미만으로 하고 있고 얘는 6개월 이상 하고 있어. 무관준실료 이거 알아두자. 의도. 얘는 의도가 없는 거. 의도. 자, 네 번째 생태학 이론. 생태학 이론이란 개인적 관점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사회복과 물론 자연 환경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야. 뭐가? 운동, 심리를. 다섯 번째, 건강, 신념, 모형. 질병에 걸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자기 인식이 건강 행동 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질병. 이 질병에 대한 약간 걱정으로 그런 질병에 걸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인식이 건강행동 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건강 신념 모형이고, 여섯 번째,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이론 했었지?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동의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심리 이론의 종류 6가지 해봤고, 자, 운동 실천 중재 전략 가볼게. 자, 운동 실천 중재 전략.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운동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운동을 하도록 워크아웃 만드는 것. 이게 운동 실천 중재 전략이고, 전략이 2가지가 있어. 행동 수정 전략 혹은 인지 전략이 있는데, 인지 전략은 목표 설정, 의사 결정, 동기 유발 이런 게 있고, 행동 수정 전략에 뭐가 있다? 프롬프트가 뭐냐면 연기나 연설 중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장치야. 계약하기, 출석부 게시, 보상 제공, 이런 게 바로 행동 수정 전략이다. 뭔가 문제로는 행동 수정 전략이 더 잘 나올 것 같아. 자, 건강운동 심리학 했고, 스포츠 심리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스포츠 심리 상담. 스포츠 심리 상담 윤리. 윤리에서 알아둬야 될 점은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등을 내담자로 받아들이면 이중관계가 되어서 전문적 상담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 이걸 알아두고 스포츠 심리 상담에는 모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 인지 재구성 모형이랑 교육적 모형이랑 멘탈 플랜 모형. 인지 재구성 모형이라는 것은 선수가 비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에 방해된다고 판단할 때 사용해. 선수가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경기 방해 받을 때 사용해. 교육적 모형이랑은 내담자와가 처음 찾아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심리 기술을 훈련을 할 건지. 그래서 이 교육적 모형에는 4단계가 있는데 내담자의 수준을 인지한다. 그리고 검사를 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해 준 뒤 심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렇게 4단계가 진행이 되고, 멘탈 플랜 모형이라는 것은 심상과 우리 루틴 있지. 에서 배운 것을 이거를 활용하는 것이 멘탈 플랜 모형이다. 자, 스포츠 심리 상담에서 상담의 절차를 알려주도록 할게. 상담의 절차. 초기 접촉을 최초 접촉을 하면은 접수 상담. 일단 접수를 하겠지. 그 다음에는 심리 상담이 진행되겠지. 그 다음에 상담 결정을 해. 왠지 알아? 심리 상담 때, 접수 상담 때 뭐 신청서를 작성하겠지. 근데 심리 상담 때 심리 검사를 이때 실시. 심리 상담 때 심리 검사를 실시해. 그래서 상담을 할지 안 할지 심리 검사를 한 다음에 상담을 결정하고, 상담 초기에는 각 역할에 대해서 뭐 비밀 보장 약속해 줘야지. 상담 초기에 약속하고 각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상담 중기에는 이제 내담자의 자기 통찰력도 높아지고 현실적 판단, 내담자가 이제 성장을 해. 상담 중기. 그 다음에 상담 말기에는 상담 종료가 되고, 종료할지 연장할지 이거를 고르게 되겠지. 여기서 기준점을 심리 상담으로 잡자. 심리 상담 전에 접수 상담, 상담을 결정하고 검사 실시하는 건 심리 상담이다. 이런 순서 알아두고, 자, 시험에 진짜 무조건 나오는 거, 상담의 기법. 자, 거의 다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 심리학 끝나갑니다. 2시간짜리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상담의 기법. 상담 기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신뢰를 형성하는지, 아니면 관심을 집중하는지, 아니면 경청하고 있는지.
먼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떤 기법이 있는데, 자, 신뢰 형성을 할 때는 내담자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좋은 인상, 그런 인상을 줘야 되고, 내담자가 상담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도록 해. 내담자에게 긍정적 기대 갖게 하면은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되겠지? 그리고 상담사의 전문성. 상담자가 뭐 전문적인 사람일수록 신뢰 형성이 당연히 될 거고, 학연, 지원, 운동, 종목 등을 하면서 내담자가 공감하고 편안하게 환경이 있으면은 또 신뢰 형성이 잘 될 거고, 상담자는 정직, 솔직한 비밀 엄수 등을 당연히 지키며 또 진지하고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신뢰 형성이 잘 된다. 관심 집중은 뭐가 있을까? 관심 집중은 빨간색으로 쓸게. 그냥 개방적인 게 아니라 개방적인 자세 취하기, 긴장 풀기, 내담자를 향해 앉기.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관심이 집중될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몸을 기울여, 내담자의 몸을 기울여 앉기, 적절한 시선 맞추기. 이게 바로 관심 집중이고, 경청은 뭘까? 경청 말 그대로 경청하고 경청 확인하는 거니까 쉬워. 공감적 이해는 뭘까? 생각할 시간 갖기. 반응 시간은 어때? 짧게 하는 게 포인트야. 짧게. 그리고 내담자에 맞게 반응하도록 자신을 지키기. 이러면 공감적 이해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뭐가 뭔지를 알아둬야 돼. 자, 마지막 심리 기술 훈련 갈게. 심리 기술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리를 기술하는 훈련이겠지. 효과는 적용하기까지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필요하고 모든 운동선수들한테 적용될 수 있어. 이런 특징 알아두고 효과가. 근데 여기서 진짜 시범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심리 기술이란 게 있고 심리 기법이란 게 있거든. 근데 얘를 정의가 얘 심리 기술이 마치 심리 기법인 것처럼 심리 기법이 심리 기술인 것처럼 문제가 되거든. 근데 아니야. 우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심리 기술이란 최고 수행을 위해 도달되어 있는 최고 수행을 위한 자질을 말해. 예를 들면 자신감, 동기, 의지, 최적의 신체 상태, 정신 상태, 이런 걸 말해. 자질. 심리 기법이란 심리 기술을, 이런 자질을 훈련하기 위한 절차나 기술을 말해. 이걸 훈련하기 위한 절차나 기술. 예를 들어서 각성 조절, 신상, 목표 설정, 주의
집중, 혼잣말, 뭐 사고 조절. 자, 근데 이런 심리 기술에는 빌리란 사람이 심리 기술을 분류했는데 기본 기술이 있고 수행 기술이 있고 개인 성장 기술이 있고 팀 기술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면은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네, 60점 이상은 무조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열공하시고 네, 꼭 스포츠 지도사 2급 같이 합격해서 웃는 얼굴로 네, 시험장을 나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